NLP와 건강 1. 건강, 의학, 그리고 논리적 수준. 이미 발병한 환자에게 약을 투약하고 발생한 폭동을 진압하는 것은 목이 마른 후에야 샘을 파고 전쟁이 벌어진 후에야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비슷하다.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닐까? 황제내경 중에서. 건강하다는 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그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어떻게 느껴지나요? 당신은 건강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당신은 자신이 언제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건강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책을 읽는 동안 스스로 내린 건강에 대한 정의에 따라 보다 충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건강에 대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명사이며 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당신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먼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건강한 당신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하나의 상으로 그려볼 때 그 상에는 아마도 동적인 감각이 포함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상은 스틸 사진과 같이 정지된 그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다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경험적이며 동적인 감각이 개입되지만 그냥 건강이라고 할 때는 추상적인 상태로서 아무런 감각적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꼭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부의 주관적인 경험이 바뀌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과 건강이라는 것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 언어가 불러일으키는 경험적 현상은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NLP입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적인 상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생활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때에 달성될 어떤 것, 다시 말해서 다소 막연한 상태쯤으로 지금과는 구별되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두 개의 용어를 같이 사용하겠지만 건강을 과정의 차원에서, 즉 당신이 창조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균형 지키기. 당신이 건강할 때는 개인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제방 차원에서 스스로 원하는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당신에게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픈 것과 병은 그러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또한 몸과 마음, 영혼의 균형 상태로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는 구별되는 존재이며 각자의 균형 상태 또한 독특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강 처방은 없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마치 체조 선수가 철봉 위를 유연하게 걸어갈 때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철봉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몸을 조금씩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돌풍이라도 분다면 곧 균형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동요는 하겠지만 곧 내부의 자연 치유 능력으로 인해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선수는 어쩌면 아슬아슬하게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몸이 굳고 긴장될수록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아픈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의 건강에는
그것이 반드시 어떤 상태라고 하는 유일한 개념 규정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항상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어느 누구도 병, 슬픔, 상실감, 염려 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거친 세파를 헤쳐나갈 뿐입니다. 인간의 몸은 엄청난 내적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약이나 병원 치료에 의존하느라 그러한 몸의 치유력에 대해서는 망각하면서 지냅니다. 물론 우리는 자연 치유 과정을 보충하고 다시 균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때때로 의료적 처치의 형태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병과 관련한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ickness, illness, disease와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념은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른데 가령 sickness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어에서 아프다고 말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상태, 즉 막연한 편하지 않은 상태인 일리스와 구체적인 치료 대상으로서의 질병인 상태인 디지즈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일리스의 경우는 주관적 경험, 즉 모든 것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느낌을 말합니다. 만약 몸에서 그러한 편하지 않은 상태를 느끼면 그것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못하게 되며 자기 자신도 싫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러한 편하지 않은 상태를 느끼며 병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찾지를 못하여 치료되어야 할 객관적인 질병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모든 편하지 않은 상태를 질병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질병은 전문적인 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는 편하지 않는 상태의 특별한 경우를 말하며 그 질병의 상태는 사람이 균형을 상실하여 다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질병은 자신의 내적 치유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편하지 않은 상태는 자기를 제약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정도가 80%나 된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의학적 처치와 상관없이 스스로가 자기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머지의 경우에서는 의학적 처치가 성공적으로 적용되며 때로는 극적인 성공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오진, 부적절한 처치, 약물 남용에 의한 부작용, 수술에 의한 합병증과 같은 의사에 의한 의료사고 등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의학 3000년 연사 2500여 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는 건강하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내부에서나 환경에서 균형의 상태를 이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든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의 견해를 다시 음미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우리가 할 좋은 말들은 옛사람들이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그러한 통찰은 데카르트에 의해 주도된 서양의 과학적 사상이 인간을 몸과 마음이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이래로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몸과 마음이라는 두 개의 단어는 두 가지의 독립된 개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원론적인 사고와 몸에 초점을 두는 현대의학이 발달하였죠. 20세기가 되기까지는 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에 대한 것은 과학적인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간 몸은 사실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마음은 그렇지를 못하였고 생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기반을 갖지 못한 것은 모두 마음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주관적인 경험은 무시되었습니다. 환자는 치료되어야 할 몸이요, 의학은 질병을 생물학적인 기준에서 일탈한 상태로 생각하고 주로 그 병의 치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철봉 위를 걷던 한 인간으로서 마음과 몸의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체조 선수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로봇과 같은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처리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양 의학사에 있어서 1980년에서 1850년 사이의 기간은 과감한 의학 시대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누구든 치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영웅과 같이 과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열, 블리딩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감홍이라 불리는 염화 제일 수은에 의해 유도되는 장 청소가 그 다음 많이 활용되었던 치료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수은 중독을 유발하곤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감한 의학적 치료법들은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곤 하였습니다. 1803년에 독일의 어느 약사는 아편에서 마취 진통제인 모르핀을 추출해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끝날 때까지 그동안 질병 치료에 주로 사용되었던 과감한 치료법 대신에 다량의 모르핀과 마취제인 코카인이 활용되었습니다. 1898년에는 모르핀으로 만든 진정제인 헤로인이 합성되어 짧은 기간 동안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침약으로 인정받아 열광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1870년대부터 의학은 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각종 전염병을 퇴치하는 치료법으로서 대단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1882년에 로버트 코우는 결핵균을 분리해내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이미 질병에 대해 면역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결핵, 디프테리아, 천연두와 같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질병들은 이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동안에 보다 효과적인 약품이 개발되었습니다. 1940년대에는 항생제가 개발되어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학 연구는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며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이제는 모든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학의 한계. 의학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뚜렷한 질병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러한 한계를 알게 됩니다. 보다 나은 치료법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보다 나은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의학적 치료법은 진보하고 있으나 아픈 사람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의학이 손을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아 사망률과 관련되는 것으로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둘째는 얼마나 탈 없이 잘 살고 있느냐는 점과 관련되는데요. 예를 들면 결근이나 결석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셋째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점과 관련되는데요. 이는 성인의 사망률과 평균 수명에 해당합니다. 현대의 의학적 기술과 처방 및 병원 제도의 발전이 이러한 세 가지 분야에서의 건강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는 10%가 채 못 됩니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건강 관련 문제는 의사가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운동량, 사회적인 조건,
식사 습관, 공기의 질과 같은 사회 조건적 그리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생물의학적 성과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효과 영향력이 대단하여 사람들의 평균 수명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 분야는 그러한 의학적 기술보다는 오히려 하수 처리, 음용수의 정화, 우유의 저온 살균 처리, 개선된 영양 보급과 같은 방법을 통해 크게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00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약 48세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는 79세로 늘어났죠.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어린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에게 있어서의 수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 상태가 좋은 45세의 성인 남자는 대략 29년 정도를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볼 때 성인에게 있어서 평균 수명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날 우리가 더욱 건강해진 것은 아플 때 더 나은 치료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 아프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날 인간이 발달된 의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아파하면서도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모든 건강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그래서 제대로 임상 연구를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건강 문제든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질병의 문제는 과거에 의학이 맞서 싸워서 성과를 올렸던 전염병적인 문제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심장병, 암,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다공증, 당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 그리고 에이즈와 같은 면역체계 파괴와 관련된 질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알츠하이머 병이 새로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많은 질병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보면 뇌 척수염, 주기적 정서장애, 반복성 긴장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은 많은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지만 대기오염 및 인구 가밀과 같은 환경적 문제들은 쉽게 처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대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연도 의학적 기술 발달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을 개발하는 속도만큼 미생물도 변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폐렴, 쌍구균은 내막염, 폐렴, 중이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런데 1995년에 이루어진 미국 질병예방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5%의 환자들이 페니실린에 대해 저항하는 그 폐렴 쌍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인 1985년의 보고서에서는 페니실린에 저항하는 폐렴 쌍구균의 빈도는 1%의 10분의 1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의학회 저널은 유럽의 집중치료병동 환자 중에 절반을 대상으로 임상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의하면 조사 대상 환자의 약 20%가 병동에서 감염된 질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질병들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기른 것입니다. 집중치료병동에 3주 동안 입원함으로써 감염의 확률이 33배 증가됩니다. 인간이 의약품을 개발하는 속도만큼 미생물은 빠른 속도로 저항력 또는 내성이 길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현대의학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는
생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이 자기의 건강에 기여하는 정도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명백해집니다. 1973년 이스라엘에서는 의사들이 한 달 동안 파업을 하였는데요. 이때 입원 환자의 수는 85%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망률은 오히려 50%나 감소하여 역사상 최하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전의 최하 기록은 20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때도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였습니다. 한편 1976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의사들이 의료사고 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파업을 단행했을 때도 사망률이 약 20%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때 수술은 60%나 감소된 비율로 이루어졌는데요. 파업이 끝날 때가 되자 사망률은 다시 급속히 증가하여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파업 때문에 개인의 수명과 개인의 건강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책임. 위의 말은 결국 우리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은 그 자체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따르기에 굳이 그것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건강한 상태로 지낸다는 것과 스스로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 몸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떤 대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일부 극단적인 대체의학 종사자들은 자기 병은 의학적 처치 없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가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또한 일부 비정통적인 암 치료자들도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병을 만든다는 주장이나 의사의 도움 없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중에서 그 어느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 것일수록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질병은 몸이나 마음 어느 하나에만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 양쪽에 다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과 같이 심각한 질병일수록 신체 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 균형을 잃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신체는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필수적이고 적절한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동안 자칫하면 신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원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 시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을 때 다른 무엇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탓으로 여기면서 자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정신, 면역 체계를 좀먹는 무서운 정서 상태인 무력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력 하나로만 질병이나 무력감에 맞서서 싸우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병 앞에서 무력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때때로 질병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듯이 치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기 탓이라고만 여기고 책임지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의학이나 병원이 책임질 일이라고만 여기고 스스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것과 똑같이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책하는 태도는 자기 치유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자신의 병을 만들고 그래서 치료의 책임도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입니다. 만약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해변과 같은
야외에서 장시간 계속 태양에 노출된다면 얼굴이 탈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려가는 도로를 생각 없이 건너고자 한다면 아주 위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인과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볼 때 복잡하고 아름다운 인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인체는 복잡한 생명체계이기 때문이죠. 인체의 모든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흡연이 심장병, 폐암과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밝힌 연구 결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한 병에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에서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80대의 노인이 마라톤을 한다고 해서 담배가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흡연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습관이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돈을 잃은 확률이 큰 카지노에서 도박하지 않으려 하듯이 건강을 걸고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일이죠. 현대의 의학적 지식이란 것이 완벽하지 못하고 한계를 갖기 때문에 건강 문제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설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방화 커튼, 즉 아스베스토스가 발암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몇십 년의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볕에 그을린 피부와 피부암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원자탄 폭파 실험 장면을 수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을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현 상태에서 알려진 의학적 지식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건강을 지향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존재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현대의학은 그 자원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수준. 건강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관계되며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생리적, 영양적인 것을 포함하는 많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당신은 어떤 요인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 중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큰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요인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NLP에서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준의 통제 요인들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데요. 이는 건강 분야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로버트 딜치가 개발한 이 이론을 신경적 수준 또는 논리적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에 있어서 첫 번째 수준은 환경인데요. 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및 함께 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질과 먹는 음식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은 건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학적 처치 방법의 한 종류인 약품도 이 환경적 수준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은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내적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수준의 공기의 질과 어느 수준의 음식의 질이 내적 환경에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일일 권장 비타민 섭취량에 합당한 만큼의 충분한 양의 과일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게에서 구입해 먹은 그 과일은 과수원으로부터 가게까지 수송되고 보관되는 동안에 비타민이 파괴되었을 수도 있고 가수원에서 살포되는 다량의 살충제에 의해 오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건강에 해를 끼치는 외적인 환경으로는 전자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전자파는 유아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환경은 특히 중요합니다. 동물들을 대상으로 모든 다른 환경적 요소들은 똑같이 둔 채 집단의 크기를 증가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알아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유아 사망률이 상승하고 동맥경화증이 증가하였으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류 사회에서 많은 사회 개발 작업들이 있어 왔지만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앞의 연구에서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파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서야 그러한 사실에 눈을 떠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과밀, 식량 생산 방법, 대기 오염과 같은 문제들은 현재로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끈기 있는 정치적 결단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직장 동료와 같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환경의 일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98년부터 나와 타인 관계, 즉 사회적 관계의 질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가 거주지역, 경제적 형편과 같은 조건들보다 더 중요하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독, 사회적 거리, 열악한 인간관계와 같은 상황은 건강상 아주 위험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준은 바로 행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건강 요소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불건강한 습관을 멀리하고 건강한 습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다음의 세 번째 수준, 즉 NLP 용어로는 능력, capability가 파생이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반복되고 일관된 행위와 습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 한 번 피운다고 해서 당장 건강에 해가 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담배를 피우는 습관은 폐와 심장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꾸준히 증가시킬 것입니다. 섭식 행동, 즉 음식을 먹는 행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햄버거, 치킨,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몇 번 먹고 콜라와 같은 캔 음료를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러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비만, 당뇨, 치아 손상과 같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고 해서 습관을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한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목표 달성을 촉진할 때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NLP의 용어인 전략이라는 수준과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전략이란 특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적인 사고와 반응의 방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있기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화를 내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략에 따라 무엇을 언제 먹으며 언제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가 개인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전략은 우리가 일관되게 사용하는 사고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전략에 따라서 습관적 행위가 유발됩니다.
행동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울증, 염세주의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결정적으로 건강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로 여깁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제8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NLP가 처음으로 개발되었을 때는 기존 심리학과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당시 행동주의 심리학은 자극, 반응, 환경과 행동 간의 상호작용 등을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대표되는 가치에 기반을 둔 다른 심리학 이론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념, 가치, 자아 개념, 자아 존중, 자아 실현과 같은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존 심리학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실제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결핍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NLP는 이러한 간격을 능력 수준을 통해서 메워주었습니다. NLP의 주요 기법인 성공을 모방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과 기법이며 경험의 구조를 분석한다는 것은 건강한 전략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준은 신념과 가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념은 우리의 행위를 이끄는 원리입니다. 신념에 따라서 자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 그 방식이 결정되고 신념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반응 방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자기 경험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위약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특정 의약품이 실제적인 약효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약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 차원에 해당하는 신념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의학 분야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 즉 우리가 신념을 갖는 정도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에 관한 한 이 속담이 적용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건강한 습관의 결과를 보게 될 때는 이미 병에 걸린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보고 나서 믿겠다고 기다려봐야 그 결과는 원치 않는 상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이죠. 신념은 건강 문제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질병에는 치료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믿거나 질병에 대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치료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건강은 유전적으로 미리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과는 달리 행동할 것입니다. 건강에 미치는 신념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가치란 것은 스스로가 중요하게 여기고 획득하거나 달성하고자 추구하는 그 무엇으로서 건강, 경제적 부, 행복, 안전,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가치는 행동에 있어서 자석과 같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왜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얻고자 하며 해로운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행동의학은 신념과 함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믿지 않는 한 변화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유로 자기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 피하고 싶은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고자 합니다. 신념과 가치는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비논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므로 타인의 신념과 가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신념이란 것이 시간을 두고 변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다섯 번째 수준은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과 인생의 사명을
스스로의 시각으로 규정짓는 중심적인 신념이요 가치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에 대해 환자라는 정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감으로 인해 회복이 방해받습니다. 환자는 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환자라고 생각하는 한 그는 여전히 병을 앓는 환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병도 아니요 고통도 아닙니다. 비록 이 두 가지가 때때로 불가항력적일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반면에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체성 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수준인 초정체성, Beyond Identity 또는 영적 수준, Spiritual Level인데 이것은 타인과 자기 정체성 너머에 있는 그 무엇과의 관련성을 말합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은 모든 신경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차원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모든 것, 즉 환경, 행동, 사고, 신념, 정체성과 초정체성을 포함합니다. NLP에서는 각 수준들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주고 있으며 각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수준에서는 타인과의 강력한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능력 수준에서는 건강한 습관과 사고 전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보다 유능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며 덜한 스트레스와 더한 통제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념과 가치 수준에서는 자신의 신념과 스스로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NLP는 갈등하는 신념을 해결하고 우리가 보다 충실한 건강 상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신념을 가질 수 있게 옛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초정체성 또는 영적 수준에서는 모든 다른 수준들을 조정합니다. 정확한 수준을 결정하기. 신경적 수준은 건강의 문제를 규정짓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먼저 당신이 다루고자 하는 수준을 규정하십시오. 어떤 건강의 문제는 환경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염된 공기와 쾌적하지 못한 근무 환경이 그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말하는 병든 건물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증후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피로, 두통, 피부 알레르기, 건조한 인후와 안구 통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후군은 단일의 원인 때문에 유발되지는 않지만 에어컨이 작동하는 실내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자연 환경이야말로 인간을 쾌적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도시화된 현대적 삶을 사는 일반인들은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그러한 환경을 찾아 야외로 나갑니다. 들판에서 흘러가는 시냇물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의학 연구의 결과들은 우리의 몸이 환경적 조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차린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예로서 쾌적한 환경에 노출될 때 인체가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거하며 자연을 바라볼 때 혈압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모를지라도 몸은 그러한 사실을 느낍니다. 전망이 있는 방.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교의 지리학과 교수인 로저 울리치 박사는 쓸개 수술을 끝내고 회복실로 돌아온 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환경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흥미로운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절반의 환자들은 갈색 벽돌이 보이는 병실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절반의 환자들은 나뭇잎이 무성한 가로수가 한눈에 보이는 병실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경관을 바라본 환자들이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수가 더 적었으며 실제로 다른 환자들보다 평균 하루 반이나 더 일찍 퇴원을 하였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한 정도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의 경과도 조금 더 좋았습니다. 병실에서 벽돌담을 바라보는 것은 가로수를 바라보는 것보다 덜 쾌적합니다. 울리치 박사는 벽돌 환경이 병의 회복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의 초고를 읽었던 편집 책임자는
병원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키 경기를 하다가 팔꿈치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만 보이는 병실에서 요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병실에는 70세가 된 여러 명의 중환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21세의 건장한 나이의 젊은이였으나 병실에서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의 고통이 심하여 고생을 하였습니다. 수술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고 회복 속도가 느려 팔을 제대로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창문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환자들은 중환자실 착란 상태를 경험하는데요. 그 예로서 환각, 방향 감각의 상실, 기억 상실 등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중환자실 착란 상태는 병의 회복 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문이 없는 병실의 환자들에게서 2배나 더 많이 유발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환자들에게서 정상의 상태보다 3배나 더 많은 우울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병든 건물은 병든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신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요법, 적당량의 운동,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맑은 공기와 일정한 수준의 안락감과 안정감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필수 조건들이며 어떠한 정신적 노력도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체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이상과 같은 신체적 환경부터 바꾸도록 하십시오. 건강의 문제는 앞에서 다루었던 어떠한 논리적 수준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논리적 수준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의사가 NLP 워크숍에 와서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환자가 자기는 어떻게 이완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휴일에 푹 쉬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NLP의 논리적 수준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기가 환자에게 했던 충고는 환경적 수준의 처방에 해당하며 그러한 충고로서는 짧은 시간 내에 환자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휴일에 쉬는 것이 이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 수준, 즉 어떻게 이완할 것인지 그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건강이 주는 혜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념과 가치는 가장 강력한 여과장치로서 작동합니다. 즉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행동을 알고 심지어 그것을 행하는 방법, 능력을 알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또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념,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행동을 하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념과 가치는 행동과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게도 하는 여과장치인 셈입니다. 환자는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릴 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병중에 있더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게 되면 일단은 안심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신념의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 한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의사도 환자도 어느 것이 진짜 약인지 또는 가짜 약인지를 아무도 모르게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실험에 참여한 한 환자는 다음날 의사를 만났을 때 어제 투여받았던 약이 지난주의 약과 다른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왜 묻죠? 의사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전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저 사실은 지난주에 탔던 약을 변기에 버렸을 때 물 위에 떴었는데 어제 탔던 약은 가라앉더군요. 결국 환자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지금까지 제대로 먹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동과 능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논평과 비평을 정체성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비판은 당신 자신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비난과 비판은 마음을 대단히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역비난을 초래하거나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과 정체성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직이나 정년퇴임을 당한 경우에도 그 일을 스스로 거부당한 것으로 경험합니다.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사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것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 상태를 경험하고 생기를 상실하게 되면서 아프게 됩니다. 행동을 정체성과 혼동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성인들은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 너는 아주 나빠와 같이 말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잘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한 이러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어린 시절의 행동을 정체성으로 혼동하는 바탕이 마련됩니다. 결국 건강에 위협을 주는 스트레스를 감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당신이 행하는 것, 행동과 당신의 본질, 정체성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정체성. 우리는 인종과 문화를 근거로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레오나르도 사인 박사는 버클리의 캘리포니아교 대학교 보건대학의 전염병 학자인데요. 미국으로 이민 온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몇 년에 걸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명과 가장 낮은 심장병 발병률을 자랑하는 국민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결코 목가적인 여유를 누리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도로 산업화된, 특히 공기오염의 문제와 스피디한 생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일본인들은 유전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을 타고났거나 그들의 음식 문화로 인해 심장병이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만과 콜레스테롤을 조장하는 서구식 식생활에 젖어든 이민 세대들은 한 세대 만에 심장병에 취약한 체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일본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일본인들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모국어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 심지어 미국식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외에 해당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아메라고 하는 가치관을 숭상하는데 이는 집단 내에서의 협동과 선의적 관심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식생활과 관련 있는 퇴행성 질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성별, 사회계층 또는 다른 건강 습관과 같은 어떠한 다른 변인들도 이상과 같은 효과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병은 실체적인 것이지만 정체성은 비실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둘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이 풀어야 할 한 가지 숙제가 있다면 이 둘 간의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작업입니다.